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두 건의 공소장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시돼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대 측은 당시 담당자가 한꺼번에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도장이 찍혔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아동 청소년의 등교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낮 하교 시간이나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행 가능성엔 사실상 무방비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에서 팬 난동으로 최소 17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경기장으로 난입한 팬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인파가 출입구로 몰리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사흘간 계속되던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되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산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입 육류도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서 국내산 냉동 돼지고기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끈끈한 유착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목표로 했고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번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3인방이 사업 초기부터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됐을 때도 검찰은 이들이 물밑 작업을 통해 위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신도시 개발 사업 방식으로 민관 합동 방식을 고안한 뒤 이를 남 변호사에게 흘리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은 자본금을 댈 증권사를 물색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때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자신들의 설계대로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유지되도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목표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장동 3인방의 범죄 사실을 풀어내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8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재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대표가 개발 사업에 연관됐는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검찰은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 보시고 못다한 내용 뉴스 추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 재임하던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에게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3천여 평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해 두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날선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공모를 적시했다는 것은 그 의혹의 중심에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각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잇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입니다.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들고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모레 국정감사에서는 대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보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공소장에서 이 대표하고 정진석 실장이랑 공모했다. 사실상 공범이라고 본 건데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법조계에선 공소장을 검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만큼 그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단어 하나하나 정말 굉장히 공을 들여 작성하고 또 촘촘하게 결재를 합니다. 예. 이 공소장을 보면 이 두산건설이 병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를 바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게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인데요. 뇌물 공여죄는 공소시효가 이 7년이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후원금 유치 실무자는 시한을 고려해서 빨리 기소를 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이 후원금을 받고 최종 결정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한 것으로 보고 공모를 했다고 적시를 했죠. 윗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뇌물의 경우 특가법상 받은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촘촘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중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은 뇌물죄는 어. 준 사람 받을 사람 함께 조사해가지고 거의 엇비슷하게 기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먼저 기소한 것도 아마 그런 노림수가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노림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해 증거 없다고 얘기한 건데 수사 결과가 바뀌니까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성남지청은 보완 수사 요구를 묵인하면서 사건 무마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판단에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감독, 똑같은 배우, 그들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본류 수사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그러니까 이 대표가 연루돼서 정말 이 수사를 봐줬는지 이 여부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성남FC 후원 의혹 기업에 뭐 네이버, 차병원 등등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이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네,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푸른 위례 프로젝트입니다. 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신생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이 회사가 5억 원을 후원했는데 좀 액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두 번째로 후원금이 많았습니다. 설립 1년도 안 됐고 270억 적자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원 뒤에 공교롭게도 흑자가 됐는데 이 후원금의 성격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소장 내용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어디입니까? 네, 위례 개발 사업도 대장동 사업처럼 똑같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판이었던 점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2013년 위례 사업은 공모 일정을 보면 이게 보름도 안 돼서 사업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서 계획 접수 마감 다음 날 바로 사업자가 선정돼서 뒷말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저희 취재진에게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들어보시죠. 예.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니까. 그건 그냥 미리 그냥 짜고 한 거예요. 이건 들러도 없이 그냥 한 거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측근들이 구속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먼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영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 또 킨텍스 대표로 임명하는 등 최측근으로 이게 당시 돈의 흐름과 대가성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시 이력 중에 지난 이 대선에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이 기간 중에 3억 원을 받은 의혹을 놓고 검찰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대 역시 이를 인정했지만 심사위원 각자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입니다. 언뜻 보기에 글자체가 닮아 그간 한 사람이 작성했다는 의혹 나왔습니다. 그런데 필적 감정 결과 실제 한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한 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해 받은 필적 감정서를 보면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성의 시옷, 히읗, 지읒의 작성 각도와 종성 니은, 중성 와, 어의 작성 형태에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자기 서명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학위 논문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서 인증을 하는 건데 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하자투성이어서 국민대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 성함은 출력할 수도 있는 건데 담당자가 직접 적은 것뿐이라며 도장을 찍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 7월 특정감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한 것을 확인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는 우리 군의 위용을 맘껏 자랑한 자리였죠. 그런데 중국군의 장갑차가 영상에 등장하고 군가 자막 가운데 멸공이 승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공개된 국군의 역사와 군사 과학 기술 등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 장병 옆 한 커다란 장갑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는 우리 군의 무기가 아닌 중국 인민해방군의 중국 보병 전투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편집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무기가 아닌 사진을 사용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잘못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겠죠.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또 장병들이 군가 멸공의 횃불을 부르는 동안 중계방송의 제목과 자막이 멸공이 아닌 승리로 나가면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군가라는 것은 나름대로 군대 문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실제 공개된 장소에서 예사를 나올 때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만 혼돈을 소출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준비 소홀이 아니겠냐.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행사에 동구권 출신 외국군이 많이 참석했고 외빈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며 군가는 원래대로 멸공으로 재창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한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대북 전단을 날렸습니다. 올해만 7번째. 통일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라고 쓰인 전단이 밤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어젯밤 10시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의약품과 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단체가 풍선을 날리던 도중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물품을 압수하고 박상학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10시였지요. 근데 한참 절반쯤 했는데 그거를 신고한 게 신변복 경찰들이에요.
이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건 올해만 7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4일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C, 마스크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 등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 대표는 올해 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노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모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공격수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네, 연휴가 끝내는 모레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예.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첫 국감인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해외 순방 도중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외교 실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MBC 고발을 두고는 언론 탄압이라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망신입니다. 아시아 언론 자유도 1위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통령과 여당 때문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 정부의 가장 아픈 곳들을 속속들이 짚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들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발전, 대북 정책, 그리고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을 정조준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정책의 실패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전달드렸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관련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겠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을 흔들 수 있는 일정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과 예.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28일 심리했던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시면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 체제가 아닌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지도부를 꾸리고 전당대회 시기도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로 윤리가 심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도 목요일인 오는 6일 예정입니다. 예. 양두구육 등 막말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출석해 직접 소명할 가능성도 큽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이승만 정권 시절 4.4.5입 개헌을 언급하며 뭔가 최근과 데자뷰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다른 사안도 한번 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시장 모두 장애 인사들인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이 점쳐지고 있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은요. 오늘 SNS에 지난달 29일 경북대 강연에서의 발언 장면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을 정면 비판하고 자신이 최근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정부와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이 신뢰, 이런 게 지금 너무 약한 상태 아니냐. 개혁 보수로 보수가 진짜 정치가 바뀌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만약 해주시는 거라면. 논란이 된 부분이 저겁니까? 개혁 보수로 보수 정책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SNS를 통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 전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라고 적었는데요.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며 유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였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여기 사진 속의 김근식이 보름 뒤면 출소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밤 10시부터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9시까지 김근식의 외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시간은 또 인터넷 채팅 범죄는 어찌 막을 것인지 빈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지난 2000년부터 5년 6개월을 복역했던 김근식. 2006년 5월 출소 뒤 16일 만에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김 씨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김 씨의 범행 수법과 수감 생활 등을 미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씨가 성도착, 소아성애증으로 판단돼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소아성애적 경향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되게 높아서 어린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위험하다 이런 예견들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을 아동 청소년의 등교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의 하교 시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죄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 이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오늘도 화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과 광명에서 주택 화재가, 또 경기도 오산의 반도체 부품 공장에서는 공장 한 개동이 전소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집안이 흉물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도 광명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40대 남성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논현동의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당시 집안에 있던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충전 중이던 전동 마사지건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거실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도 오산의 한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건물 한 개 동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공장이 미가동 상태였다며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문제의 성분이 들어간 생활화학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금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중이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 코팅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MIT가 1kg당 최대 53mg이나 나와 지난해 1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대형 포털 사이트가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로 분류돼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MMA 성분이 들어간 속눈썹 접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가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린 123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이처럼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유해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품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미 유통된 제품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 오늘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패배로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을 했고요.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174명에 달합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경기장 안 선수를 향해 뛰어듭니다. 진압하는 경찰과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고 이내 많은 사람이 다쳐 실려나갑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홈팀 아레마가 2대3으로 패하자 흥분한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안방에서 23년 동안 지지 않았던 페르세바야에게 덜미를 잡힌 데 대해 선수들에게 따지려고 한 겁니다. 경찰이 진압봉을 휘두르며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고 급기야 최루탄을 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놀란 군중이 좁은 출구로 일제히 몰리면서 뒤엉켜 넘어졌고 수백 명이 깔려 압사하거나 질식사했습니다. Yang meninggal di stadion ada 34, kemudian yang lain meninggal di rumah sakit pada saat upaya proses penolongan. 인도네시아 정부는 애초 12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가 늘어 174명 사망, 100명 이상 부상으로 정정했습니다. 부상자 중 1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일주일간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Saya menyesalkan terjadinya tragedi ini dan saya berharap ini adalah tragedi terakhir sepak bola di tanah air. Jangan sampai ada lagi tragedi kemanusiaan seperti ini di masa yang akan datang. 이번 사고는 196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 판정에 항의하던 팬들이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다 32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축구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1989년에는 영국 프로축구에서 관중이 몰려 97명이 압사하고 700여 명이 다치는 등 축구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발트해 한복판에서 벌어지던 막대한 가스 누출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재앙급의 메탄가스가 유출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주요 요충지 중에 한 곳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부터 막대한 양의 가스를 뿜어내던 발트해 가스관 누출 사고가 수습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의 압력이 안정화됐다고 밝히며 가스 누출이 멈췄다고 알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파손된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의 누출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스관은 대형 폭발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와 서방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출된 메탄가스는 자동차 200만 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r der selvfølgelig bekymring i forhold til kritisk infrastruktur i det hele taget, altså andre forbindelser og på andre områder.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군인이 차량 위로 올라갑니다. 1 жовтня розгортаємо наш державний прапор, встановлюємо на нашу землю Лиман. 동부전선의 핵심 요충지인 리만이 우크라이나에 탈환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 합병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는 체면을 잃게 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도 러시아는 국제사회 비난 속에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가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거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전담주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말 도심의 모습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인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사흘간 이어진 흐리고 뿌연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차츰 걷히고 있지만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밤에는 강원도와 경기 북부 내륙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등은 모레까지 50에서 100mm, 경기 북서부에는 최고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며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2에서 4도 정도 낮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 안정세에 맑은 가을 날씨까지 나들이 하기 딱 좋은 요즘, 지역 축제들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에선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경기가 열렸고요. 인천에서는 대규모 풍물축제가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노승환 기자입니다. 200명의 고수가 하늘이 떠나갈 듯 북을 울립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 수도권 최대 풍물축제,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입니다. 주변은 일찌감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우선 많으니까 되게 즐겁고 되게 흥겨운 것 같아요. 이번 축제를 위해 도심 속 왕복 8차로 대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색천을 함께 붙잡은 어른과 아이들은 무대를 돌며 애군을 쫓고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큰 축제하는 거는 몇 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나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활기차고 볼거리도 많아서 좋습니다. 경주용 오토바이가 서킷을 내달립니다. 넘어질 듯 말 듯 굽은 코너를 돌아나갑니다. 모처럼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에도 나들이객이 몰려 서킷도 체험하고 유명 선수의 사인도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도 좋고 나들이 겸 나왔는데 차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잠실운동장에선 한류 축제가 열려 K-팝 스타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국내산에 손길이 가는데요. 비싼 파인애플과 체리 대신에 국산 포도를 먹고요. 돼지고기와 소고기 역시 자연스럽게 국산이 인기입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과일 코너 입구에 국내산 샤인머스켓과 포도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국산 포도와 자두를 분주하게 챙기는 소비자들. 반면 수입산 과일 코너는 파인애플이 20% 할인 행사에 들어갔지만 찾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수입산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먹으려면은 수입산 비싼 거 먹느니 부담스러우니까 국내산 먹는 거죠, 차라리. 수입산 바나나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13% 올라 지난해보다 22%나 올랐고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다른 수입 과일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뿐만이 아닙니다.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정부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면서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격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입산 대신 국산 제철 과일 물량을 늘리거나 수입산의 경우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바꾸는 겁니다.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수입 과일보다는 국산 과일을 좀 더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올해 국산 과일 같은 경우는 약 10% 두 자리 정도의 매출 신장을 하고 있으며 수입 과일은 약 마이너스 3.8% 정도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수입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국산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밤 경북 북부 내륙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남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또 다른 비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과 동해안 또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서부 지역은 모레까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그 밖에 중부에는 최대 80mm,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다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취약 시간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구 27도, 광주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